뇌수술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상뇌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냥 환자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아, 너무 눈물이 나는데 지금.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뭐 뇌출혈 시사하는 네. 요거는 그래도 좀 뇌출혈일 수 있다 하는 두통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우리가 생기는 일반적인 이런 뭐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아닌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두통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내과 스탁트입니다. 뇌출혈만큼 무서운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뇌출혈 겪게 되면 이제 신경외과로 가시게 될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참포도나무병원 뇌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신 정진영 원장님과 함께 이런 뇌출혈의 조기 증상이나 예방법, 대처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유명하신 감사합니다. 분께 아이고, 반갑겠죠. 아닙니다. 네. 네. 아이고, 참. 나오셔서 감사하고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잠깐 시청자를 위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뭐 중풍이라는 게 이제 뇌졸중과 같은 말이고 그게 뇌경색하고 뇌출혈 합친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주로는 이제 뇌경색은 신경과에서 보고 네. 뇌출혈은 신경외과에서 네. 보기 때문에 이제 신경외과 아무래도 계시다 보면 정말 많은 뇌출혈 환자분들 뭐 뇌종양도 그렇고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 무섭지만 네. 좀 유독 더 기억이 남고 황망했던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4년부터 신경외과 이제 뇌혈관 세부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신경외과 안에서도 주로는 뇌출혈을 더 전공해서 그렇죠. 보시는 네, 그 네, 위치에 네. 있었네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뇌수술이라는 게 참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떨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있어서 뭐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거나 뭐 간암이 있어 간 절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그 수술 여파 때문에 뭐 환자가 마비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뇌수술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상뇌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는 대부분 뭐 심각하게 뭐 후유증 마비, 뭐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 수술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와,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운데 소름이 지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환자가 아예 처음부터 의식이 없는 뭐 네. 코마 상태로 온다든지 뭐 환자가 이미 뭐 반신마비가 심한 상태로 오게 되면 차라리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조금 덜한데 오히려. 환자가 그런 증상은 별로 없고 또 더군다나 환자가 나이가 젊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 환자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발생하면 남은 긴 여생 동안을 장애로 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를 만나고 수술할 때 부담이 많이 되죠. 거꾸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환자가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환자였고 이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왔다. 그럼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일단 환자의 CT 사진을 보게 되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출혈량이 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연락을 해서 수술 준비를 다 해놓고 빨리 응급실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있고 주변에서 이제 보호자들이 심각한 얼굴로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는 이제 보통 그런 네네.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딱 내려갔는데 그런 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응급실이 평온하고 그 환자 어디 갔지? 그랬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 2명이 이렇게 응급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환자가 그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한쪽 손에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주관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 정도의 증상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저랑 얘기하는데 약간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CT상에서 보는 양은 굉장히 양이 많았고 근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네네네. 내가 가서 그 젊은 아가씨의 긴 머리를 자르고 막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근데 사실 뇌출혈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네. 혈종이 고였을 때 사실 그 위급한 상황만 잘 넘어가면 결국은 피가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피는 결국은 이제 흡수가 되고 녹게 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뇌출혈했을 때 수술은 안 하고 약물 치료로 말렸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를 제가 바로 응급 수술을 일단 취소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키고 약물 치료를 했어요. 너무 멀쩡해서. 네, 너무 멀쩡하니까. 네네. 그런데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런 환자가 있으면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새벽쯤 되는데 점점 환자가 조금씩 나빠지고 두통도 더 심해지고 팔의 힘이 이제 조금 진짜로 빠지는 상황이 돼서 새벽에 돼서 수술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환자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 출혈 혈종의 위치가
딱 우리 뇌의 운동신경 중추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에 생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 출혈을 수술하다가는 뭐 피는 제거할 수 있는데 심각하게 후유증 마비가 생길 위험성이 너무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들어갔고, 수술하면서 제가 그때처럼 긴장하고 집중해서 수술한 적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 환자한테 후유증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술이 잘 됐고 환자는 후유증도 안 생기고 아, 숨 넘어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환자는 네네네. 다시 그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하고 환자는 저도 퇴원을 감사합니다. 했고. 네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어. 환자가 또 피가 조금씩 고이면서 자꾸 병원을 다시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났나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내린 진단은 해면상 혈관종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 종양이긴 하지만 혈관 덩어리 같은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해면상 혈관종에서 생기는 출혈이었어요. 근데 그런 출혈은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나는 스며 양상에 나오는. 스며 나오는 그런 양상의 출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는데. 자꾸만 또 스멀스멀 다시 피가 또 고이는 겁니다. 그럼 네. 다시 병원에 오면 제가 또 입원을 시켜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조금 고비가 넘어가면 좋아져서 또 퇴원하고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저희 혈관종은 제거는 안 돼. 그러니까 혈관종을 사실은 아주 통째로 깨끗하게 드러내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신경이랑 붙어 있어서 그걸 드러내는 수술을 하면 10중 8구는 장애가 생길 거다. 네네. 네.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수술은 잘 됐는데 평생 장애로 사는 사람도 있고 위험한 고비만 출혈만 조금씩 제거하면서 장애 없이 사는 경우 두 가지 경우들을 제가 많은 환자들 보다 보니까 수술 후에 만족은 의사는 뭐 완전 제거됐습니다 하고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장애로 사는 환자들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것보다는 환자한테 장애나 후유증이 안 생기는 게 최선이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해면상 혈관종의 캡슐이죠. 껍데기 있는 부분은 조금 남길 수밖에 없으면서 내부에 있는 이제 피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뭐 또 약물 치료하면서 봤던 건데 결국은 수개월을 그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재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좀 더 얘를 근본적으로 피나는 부위를 다 제거하겠다 하고 들어가 수술을 했고 수술이 잘 됐는데 또 수개월이 지나는데 다시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 있는 뇌종양 전문을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옛날에 제 동료이기도 했는데 그 교수한테 환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환자의 진단도 마찬가지로 해면상 혈관종이 맞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전체로 다 그거를 캡슐체 드러내는데도 성공이 됐고 정말 기적적으로 장애나 후유증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나중에 재회를 다시 와서 정말 저희가 둘이 가족들과 함께 너무 기쁘게 뭐 부둥켜 안 정도로 너무 눈물이 나는데 지금. 막 그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이셨어요. 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저 완치됐다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저한테 환자가 머리 뇌수술하고 너벅머리를 하고 그 아가씨가 와서 이렇게 뭐 너무 축하해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제거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다시 그 병원에서 저한테 그 교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 환자 수술한 정밀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단순한 해면상 혈관종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술 시야에서도 MRI 진단도 전부 다 누가 봐도 해면상 혈관종이 맞았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정밀 검사에서는 조직 검사에서 굉장히 드문 우리가 뇌에 잘 거의 생기지 않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악성 뭐 유잉 sarcoma라고 그게 유잉 sarcoma, 브레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럴 그 수 다음부터는 있죠. 뭐 환자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종양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아마 거기 있는 암세포가 뇌로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수술 안 했어도 퍼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캡슐이 있잖아요. 캡슐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암세포가 뇌로 퍼지지 않고 그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그 뇌실도 타고 흐르면서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서 척추로까지 전이가 되는 제가 2번을 수술하면서 그토록 마비가 안 생기려고 조심조심해서 수술했는데 나중에 척추 마비가 되니까 그냥 환자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정말로 위급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한테 혹시 야간이나 주말이나 뭐 휴일이나 이럴 때 어떤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밤이건 새벽이건. 알려줬던 환자였어요. 사실 이 환자도. 네네.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는데 나중에는 그 가족이 대신 문자 보내더라고요.
손에 마비가 와서 핸드폰 문자를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한번 제가 전화로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든 호소를 저한테 한 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환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환자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리면서 환자 어디 갔어 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막 방금방금 웃던 그 얼굴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불과 그냥 이 과정이 한 1년 이내의 상황에서 결국은 그 젊고 앳된 아가씨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를 의사들이 모든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은 살리지 못한 경우예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가슴이 아픈 케이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잊지를 못하겠네. 아니. 진짜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암에서 오직 스며 나오는 출혈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환자는 증상이 미약하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였네요. 그렇죠. 뒤돌아보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처음부터 차라리 암이었다면 오히려 납득이 그나마 좀 될 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뇌출혈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종양이 보통은 뭐 두통이나 이런 걸로 증상이 발견되는데 네네. 드물게는 출혈로 증상이 발현되는 뇌종양이었던 거죠. 와, 이 사연 한편으로 그냥 이 영상 저는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 안에 막 제가 참 그 원장님께서 느꼈던 희노애락이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좀 길게 여운이 남는 자리였던 것 같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뇌출혈 대부분 이제 뭐 뇌종양도 마찬가지고 두통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두통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뭐 뇌출혈 시사하는 네. 요거는 그래도 좀 뇌출혈일 수 있다 하는 두통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통이라는 건 워낙 흔한 증상이죠. 네. 근데 보통 크게 이제 1차성 두통이냐 2차성 두통이냐 나누는데 우리가 생기는 일반적인 이런 뭐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아닌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두통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네네.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또 불안합니다. 네. 근데 진료실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왔습니다. 뭐 죽을 것 같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꾸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뭐 사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다 MRI를 찍고 뭐 CT를 찍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 기말 중간고사 기간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아침에 자고 나면 머리가 제일 많이 아파요. 조금 미식미식할 때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머니한테 어린 학생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뇌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MRI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뇌 숨골 쪽에 그냥 사진상으로 봐도 악성 종양이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네. 의사들이 어차피 뭐든 안 좋은 상황을 환자한테, 보호자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괴로운 상황을 겪긴 하는데 그때만큼 괴로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어머니만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이게 지금 사진이 그냥 단순 두통이 아니고 종양이고 종양도 조금 내용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종양 전문으로 하는 추가 검사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말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네. 머리가 더 많이 아프다. 네. 한 거기가 사실 어떤 차별점이 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뭐 특히 뭐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밤에 이제 다리 퉁퉁 붓잖아요. 네. 네. 그거는 결국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중력에 의해서 오래 서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네.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 잘 때 그럼 다리 올리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붓기가 좀 빨리 빠지죠. 네. 뇌 종양이나 뇌 출혈 같은 뇌 병이 있을 때 밤이나 새벽에 더 아픈 이유는 잠을 자게 되면 이제 머리가 낮아지잖아요. 심장이랑 비슷한 위치가 된단 말이죠. 중력 차이가 없어지니까 네. 뇌 수분이 많이 더 모이게 되니까 뇌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거죠. 낮에 다리 붓듯이 뇌가 붓는 거예요. 밤에 뇌가 붓네요. 그 머리가 더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자고 나면 그래도 아침에 머리가 제일 맑아야 되는데 아침에 자고 났을 때가 제일 머리가 아프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동맥류 뒤주막하 출혈 환자들을 저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가서 보게 되는데 그런 뇌출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뇌출혈로 뇌가 부어 있는 상태니까 밤이나 새벽에 제일 많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회진을 가보면 환자는 막 끙끙 앓고 있고 밤에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깼고 진통제도 새벽에 맞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자가 뇌도 많이 부어있고 아직은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이제 저녁 때 보통 오후에 회진을 한 번 더 갑니다. 오후 회진을 가서 보면 아침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환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간식 먹으면서 원장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후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붓기가 쭉 빠지면서 두통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무서운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모닝 헤데이, 아침 새벽녘에 유난히 더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런 뇌에 어떤 2차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길 두통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영상 검사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곧 아침에 심해지는 두통 말고 뭐 어지럼증이나 뭐 다른 뭐 시야장애라든지 조금 더 뇌병변을 시사하는 두통이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 이제 눈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시야 장애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생긴다든지 뭐 커튼으로 한쪽이나 양쪽이 이렇게 가린 듯한 시야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뇌 혈관의 어떤 꽈리나 동맥류가 우리 시신경 쪽을 건드린다든지 또는 뭐 시신경 바로 가운데로 지나가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시신경을 건드리면 그런 시야 장애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게 흐려 보이거나 겹쳐 보이면 일단은 안과를 먼저 가는데요. 네네네. 안과에서 볼 수 있는 건 진짜 이 안구 자체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망막이나 각막에 이상이 없는 거면 뇌의 이상을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뇌 쪽에 이상이 없는지 뇌신경 쪽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뭐 ICH, SDH 뭐 이런 걸로 SH 뭐 구별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조금 차이가 있죠. 뇌출혈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우리가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 뇌실질이 터지는 거죠. 네.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빈도로는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2등이 동맥류 파열이거든요. 이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생기죠. 두 개의 두통의 양상은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우선 지주막하 출혈은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벼락두통이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이 갑자기 생기고 또 환자분들은 그냥 온 사지가 힘이 쭉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네. 그 두통의 단계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누거든요. 네네. 이게 제 1단계는 그냥 머리가 아픈데 정도. 네네. 2단계는 이렇게 아픈 거는 막 처음이야. 막 머리가 그게 막 2단계인가요? 견디기가 어려운 게 2단계. 3단계부터는 이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5단계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코마 상태거든요. 이 지주막하 출혈 생기면 사실 1단계나 2단계 두통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토하면 내과에 가서 수액 맞고 뭐 소화제 주사 맞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말하는 자발성 뇌출혈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양동맥이라는 한쪽 뇌 반구가 터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두통도 두통이지만 마비가 생기죠. 뭐 언어장애, 마비 이거와 같이 두통이 생기게 되죠. 뭐 두 가지 다 두통의 강도로는 뭐 어디가 더 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사실 사망률로 따지면은 뇌 지주막하 출혈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고요. 네. 후유 장애로 따지면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영구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어떻게 보면 살아야 또 장애도 생기는 거니까. 네, 그 사실 제가 실제로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기도 하고 편두통 환자분들 지금 영상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왜 생기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 뭐 두면은 말씀 나눴던 뭐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도 가는지 또는 이제 뭐 위험한 그게 아니라면 다른 뭐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그런 편두통에 관한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두통의 종류가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뭐 이제 기능성 두통 뭐 네. 그다음에 뭐 군발 두통 네네. 뭐 경추성 두통 네. 이 요 사실 정도, 네. 말씀하셨던 그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두통이긴 한데요. 이게 국제 두통 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두통 종류가 200가지예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뭐 200가지, 300가지라도 결국은 이 두통이 1차성이냐, 2차성이냐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2차성 두통이 뭐 뇌 종양이나 뭐 혈관에 병이 있어 생긴 두통인 거죠. 뭐 동맥류 이런 병들인 거고요. 이제 1차성 두통이 뇌에 다른 기질적인 병은 없는데 환자는 두통을 느끼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편두통이죠. 사실은 편두통 자체는 1차성 두통이기 때문에 뭐 편두통을 방치한다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이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두통의 양상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20년 넘게 두통 환자들만 봤지만
환자가 뭐 더 심하게 아플수록 더 병이 심한 것도 아니고 경미한 두통이라고 괜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은 두통이 생기면은 가까운 뭐 내과 병원을 먼저 찾거나 가정의학과 병원을 찾기도 해요. 그러면은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그 신경성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두통약을 처방을 해주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부분은 맞는 거죠. 네. 제 환자 중에 이런 환자 있었어요. 50대 초반이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통증 클리닉을 갔더니 목 엑스레이를 보통 찍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또 일자목이 나오죠. 저도 일자목이 있거든요. 네, 일자목이고 경추성 생기는 두통입니다. 그러면서 목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네. 통증외과 갔으니까. 뭐, 통증외과 갔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했겠죠. 근데 환자는 맞아도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고 점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아서 이제 급기야는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에 주사 맞았는데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제 진료실에 왔어요. 네네. 그래서 뇌 MRI를 찍었는데 만성 경막하혈종이라고 머리 안에 피가 고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환자분들이 두통으로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뇌에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보지 않고 증상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열이 나니까 그냥 해열제를 처방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물론 열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한데 열이 왜 나는지 원인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 똑같긴 하거든요. 제가 소화기 내과라서 예, 다 신경성 소화불량이거든요. 99%가.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위암이나 내시경을 딱 들어갔을 때, 네네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거의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알람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신경외과 같으면 뇌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뭐 아침에 더 심해진다든지 그 두통으로 치면 저희는 이제 알람 복통이 아니고 파수꾼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센티넬 헤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에서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벼락 두통, 갑자기 평생 처음 느끼는 뒷목이 뻐근해지고 하는 그런 두통, 또 아침에 심해지는 두통, 이런 두통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라. 네네. 뭐 아까 말한 두통이다. 그 복시나 뭐 시야장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네네. 전부 다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네. 근데 진짜 신경외과는 케이스들이 진짜 질문을 건네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같이 막 예사 그 간단한 것들이 없어서 아까 뇌출혈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 두통이 되겠고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혈압 관리를 그래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준비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꽈리라고 하는 동맥류는 말씀하신 대로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하면 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뭐 어떻게 우리가 좀 검진? 그런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는지 이게 뭐 지난 신경과 시간에 잠깐 그 MRA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평생에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건지 조금 뭐 주의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뇌동맥류라는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아직도 몰라요. 그냥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건데 혈관벽에 어떤 결핍이 생겨서 그 결함 부분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부풀어지고 커진다고 보는 건데요. 이 동맥류 유병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100명에 한 2명에서 4명까지.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2에서 4%면 높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뭐 10만 명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전 제 지인들한테 그냥 그 50세가 넘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MRA 검사를 해서 최소한 뇌동맥류는 없는지는 확인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고 저는 이제 권유를 드려요. 정말 그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40대부터 빨리 좀 뇌 검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40대에도 검사를 해봐라.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머리 쪽에 뭐 불편한 게 없으셔도 50세가 넘으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추적 검사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냐? 없었던 뇌동맥류가 생기는 평균 기간을 뭐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으면 뭐 10년 뒤에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환자분들도 많고요. 조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으면 뭐 한 빠르면 5년 정도 주기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위험 인자가 있으면 40대부터 없어도 50세부터는 뭐 이거는 이제
지침은 아니. 지침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예. 오늘도 사실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지금 외래 진료를 하다 왔는데 오늘 오신 분이 딱 51세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냥 그분은 이명이 심했고 그냥 어지러움증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하고 얘기하는데 찍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이비인후과 갔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아서 왔습니다 하고 해서 어쨌든 이명도 이명이고 어지러움증도 있지만 뇌는 한번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MRI를 찍었는데 동맥류가 나온 거예요. 네. 크기는 크지가 않아서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추적 검사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매일 진료가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뭐 MRI를 많이 찍게 해서 뭐 병원 수익을 올리려고 네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족 중에 동맥류가 2명 이상이면 MRA를 권고하도록 돼 있긴 하더라고요, 지침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검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나와야 이제 공고 지침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워낙 고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전 국민에게 뭐 50세 넘으면 다 찍어봐라 이렇게 이제 지침에 박아둘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문제로 없는 거지. 네. 사실 이제 마음으로는 네. 이거는 50세 넘으면 저도 예, 다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40세여도 뭐 가족력이 있거나 아까 말한 대로 혈압, 당뇨, 뭐 흡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좀 찍어볼 필요가 있고. 바로 이틀 전에 제 외래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60대 초반이셨고 이제 본인이 머리가 좀 아픈 게 있으셔서 뭐 머리 검사를 좀 해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남편분을 끌고 오셨어요. 네. 근데 남편분 옆에서 괜히 이제 궁시렁 거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집사람이 자꾸 뭐 가자고 그래서 저도 억지로 끌려왔어요라고 하면서 두 분이 약간 티각티각까지 가셨었어요. 예. 그래서 당신도 찍어봐 뭐 이러시면서 결국은 두 분 다 MRI를 찍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을 끌고 오신 부인은 뇌 너무 깨끗하고 좋으셨는데요. 안 찍으시려고 막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남편분이 뇌동맥류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 5mm 정도 되는. 그래서 이거 안 찍으셨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예.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리는 일단 5, 60세 넘으시면 찍어보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응급의학과 최석재 선생님도 한번 나오셨는데 그분도 40세 넘으면 그냥 다 찍어봐라 이렇게 하지. 응급의학과니까 또 오죽 아시겠어요. 저는 제 지인들한테는 40세 넘으면 찍어보라고 하고요. 환자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50세가 넘으시면 찍어보십시오 하고 제 아는 지인들은 뭐 40세든 뭐 30 몇 세든 웬만하면 그렇죠. 한 번은 찍어보라고. 40. 이게 영상이라는 게 이제 전 국민이 다 보니까 또 불필요한 MRI 권한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게 권하는 거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제가 당장 뭐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MRI 비용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찍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안 찍어보셨어요? 저 MRI만 찍어봤습니다. A 찍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는 찍어도 불안한 게 나오는 대로 또 불안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 동료들 중에서 찍어서 뭐가 나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못 찍겠다고 안 찍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도 할 겸. 네. 나오게 되면 크기별로 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동맥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의 3% 4%일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동맥류지만 사람들이 다 뇌출혈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뇌동맥류 환자 중에서 터지는 환자는 100명에 1명만 터져요. 99명은 본인이 동맥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암으로 죽든지 나이 들어 죽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맥류가 있다고 절대 너무 과도하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네. 그래서 동맥류의 크기랑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인지 아니면 추적 관찰로만 해도 문제가 없는 동맥류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걸 보는데 크기 뭐 3mm 이하인지 중요한 게 또 위치예요. 어떤 잘 안 터지는 위치에 동맥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 나올 때 환자분들한테 이름만 같은 동맥류지 TV에 나오는 그 위험한 터지면 죽는 시한폭탄 동맥류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치료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근데 이거는 약물 치료되는 병은 아니에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개두술해서 혈관을 보고 동맥류를 클립이라고 그래서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결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호일을 넣어서 동맥류를 메꿔버리는 시술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변했죠. 그리고 그쪽 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칼 대지 않고 그냥 시술만으로
간단하게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 정도는 그런 아니지만.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술로서 뇌동맥류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와, 완치.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나올까봐 안 찍겠다는 오히려 역설적인 그런 또 검사 회피가 될까봐 말씀드리면 이제 크기나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거 다양한 걸 다 따져야겠지만 대부분 치료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머리를 뭐 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술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네, 그렇게 치료를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나왔던 지난 시간에 신경과 손유리 선생님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뇌경색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혈압 관리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뇌출혈은 더 혈압이 더 크게 관여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혈압을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환자분들이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예방법 좀 여쭤봅니다. 안 그래도 내과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뭐 심근경색증은 심장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심장혈관이 터졌다, 심장출혈이 됐다. 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뭐 네. 간에 출혈이 됐다. 간이 굉장히 혈관이 많은 장기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죠. 간이나 콩팥이 갑자기 콩팥 출혈이 생겨서 내가 응급수술을 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은 없죠.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누가 우리 뭐 뇌출혈로 주변에서 누가 쓰러졌다. 이런 말은 너무 우리가 많죠. 생긴다는 네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뇌혈관하고 다른 우리 몸의 장기에 있는 혈관 동맥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절로 뇌출혈이라는 것들이 자주 생기는 건데요. 우선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로 보면은요. 네네. 모든 혈관은 쉽게 얘기하면 내막이 있고 중간막이 있고 외막이 있죠. 근데 특히 뇌 동맥에는 그 중간막의 일부가 없습니다. 우리가 external elastic layer인데 네. 그 외 탄력층이라는 막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혈관이 약하고 얇은 거예요. 다른 몸에 있는 혈관하고 비교해서. 왜 없을까요, 걔는? 그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왜 그럼 뇌 동맥 혈관은 약하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도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네네.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네. 뇌는 우리 딱딱한 두개골에 갇혀져 있죠. 네네. 뇌는 워낙 약하고 부드러운 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몸에서 딱딱하고 강력한 보호장치는 두개골로 보호되고 있어요. 네네. 다른 장기들은 물론 갈비뼈도 있지만 그만큼 완벽하게 상자 안에 싸져 있지는 않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뇌혈관 벽이 하나가 없지 않냐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네.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설명에 조금 일리가 있다는 약간 느낌이 그 들어요. 외골격 같은 느낌이니까 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고 좀 부실한 혈관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가 물론 뇌 혈액순환이 굉장히 많은 장기죠. 뇌는 우리가 뭐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 심장 박출량의 한 20%를 뇌가 쓰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고 날 일이 많아지겠죠. 네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뇌 동맥은 지주막이라는 뇌에 있는 빈 공간에 둥둥 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간이나 콩팥, 뭐 심장은 결국은 근육이나 딱딱한 솔리드한 장기 안에 묻혀 있죠. 이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풍선을 머그컵 같은 데다 놓고 불면 어느 정도 부러지다가 컵이 잡아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금방 뻥 터지지는 않겠죠. 네네네. 약간 다른 장기들은 그렇게 주변에 딱딱한 장기로 서포트가 되고 있는데 뇌는 공중에 물에 붕 떠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터질 되면 때까지. 터질 때까지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류도 잘 생기고 자발성 뇌출혈도 잘 생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뇌 동맥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고 물에 둥둥 떠서 지지도 못 받는 그런 혈관이기 때문에 걔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뇌 혈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해주신 고혈압이죠. 그런데 뇌혈관이 결국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뇌 동맥 안으로 흐르는 것이 피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염분이 많은 짠 음식, 고염식을 먹게 되면, 근데 한국 음식이 조금 짜죠. 국을 먹고, 뭐 쌈장, 뭐 양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염장 베이스의 우리가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젓갈도 있고. 젓갈도 있고 짠 음식이 많죠. 네네. 그럼 피에 나트륨, 염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물을 끌어들이면서 네네.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염식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설탕물이 끈적끈적하죠. 그런데 그 혈관이 만약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혈관에 염증도 생기고 혈관벽에 찌꺼기도 많이 생기니까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탄수화물, 저당 식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뇌혈관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지혈증이죠. 깨끗한 피가 흘러야지 뇌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그 뇌 혈관의 벽에 생긴 작은 염증이 결국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뭐 동맥류로 변하기도 하고 혈관을 막게 해주는 그런 플락 같은 걸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생활 습관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혈압은 짠 거. 네. 당뇨는 단 거. 네. 고지혈증 기름진 거. 아, 역시 맛있는 게 위험하구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습관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져서 약을 먹게 되면 아, 이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던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아, 나 평생 약을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세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환자로서. 저도 지금은 고혈압약을 먹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심장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더라고요. 24시간. 네네. 우리가 잘 때도 심장은 뛰는 거고, 네. 하루에 10만 번씩 뛰죠. 저희가 이제 뇌수술을 들어가서 보면, 뇌 동맥이 벌떡벌떡 뛰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네. 그러면 하루에 10만 번씩 벌떡벌떡 내 혈관은 뛰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이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5년, 10년이 되면, 이게 횟수가 몇 번이 되는 거죠? 하루에 10만 번이니까. 하루에 10만 번이니까. 와. 근데 거기에 내 혈관 동맥벽에 조그만한 아주 작은 결함이 있으면 매일 펄떡펄떡 뛰는 그 10만 번에 얘가 견뎌내지 못하고 늘어나고 터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매일 솜방망이로 치는 거하고 딱딱한 쇠망치로 치는 거하고의 차이이죠. 네. 근데 그게 하루에 10만 번씩이에요. 네. 그게 누적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무조건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혈압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살 빼고 제가 다음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저희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저는 그냥 일단 혈압약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러면서 올해 안에 6개월 이내에 이 혈압약을 끊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걸 저는 이제 당연히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 끊을 수 있는 사례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안경하고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제 뭐 이게 먹다가 안 먹으면 더 혈압이 올라갈까 봐 안 먹는다는 분도 많은데 이제 먹으면 안경 쓴 거고 안 먹으면 안경 벗은 거고 이제 먹기 전에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시작을 안 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쇠망치로 계속 10만 번씩 하루에 때리는 걸 수년간 누적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가진 노력은 다 하셔야겠지만 약도 필요하면 드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맛있는 거 다 못 먹게 하셨기 때문에 뭐 뇌경색까지 포함해서 이런 뇌혈관 좀 그래도 좋은 음식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그 혈관 자체 혈관벽을 좋게 해주는 음식이 있을 거고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을 좋게 해주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혈액에 좋은 음식이란 것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고지혈증, 즉 육식류가 많이 드시는 게 안 좋겠죠. 녹색 채소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저염식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꼭 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고운 탄수화물 소위 뭐 요즘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하얀 백미나 밀가루 음식들이죠. 근데 거친 곡물 보리쌀, 뭐 현미, 귀리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친해지시는 것들 이게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혈관에 좋은 음식 뭐 지중해식 식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부분 올리브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한국 음식이 뭐 올리브유를 직접 먹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 저는 그 들기름으로 좀 대체하시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네, 들기름 이런 거 드시고 견과류 많이 드시고 오메가3 많은 그리고 한국인의 음식 있잖아요. 고등어, 자반, 네, 등 푸른 생선 오메가3 많으니까 이게 한국적인 지중해 식단인 것 같아요. 네. 현미 베이스에 채식에다가 고등어, 들기름 오늘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제가 사례를 여쭙기가 진짜 두려웠는데 마지막에 그 여러 가지 또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졌습니다. 저 당장 지금 뭐 부산 내려가면 MRA부터 바로 찍어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혈관 관리 잘 하시고 또 뇌동맥류 없는지, 가족력 있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에 해당하면 뭐 두통 있거나 하시면 꼭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네. 우리 신경외과 정진영 원장님 모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